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스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동안 저는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야심차고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저는 가방 하나와 빌린 코트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형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원한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간호사가 저를 보고 멈칫하며 물었어요. 잠깐, 당신이 주치의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와는 달랐어요. 왜 그들은 제가 더 나아지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 모임에서 들리는 침묵은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지워지는 소리예요. 그날 테라스 문 근처에 서서 요청하지 않은 와인잔에 생강 에일을 마시며 그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조금 이상한 것을 건넸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았고 결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아는 사촌들, 파스텔 색상의 블레이저를 입은 이모들, 그리고 가족 행사마다 나타나서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나쁜 전통처럼 느껴지는 그 끔찍한 과일 트레이. 그날은 실러스의 생일이었죠. 35세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모습이라 어머니는 케이크를 고집하셨어요. 식탁은 결혼식처럼 장식되어 있었어요. 촛불, 접힌 나프킨, 광택이 나는 컬러 사진으로 인쇄된 가족 사진들. 그 모든 사진에 그는 있었어요. 단 한 장도 제 사진은 없었어요. 제 자리는 창가 옆이었고 햇빛이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걸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더 잘 안다. 연설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잔을 부딪히며 일어섰다. 긴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모습. 경찰을 퇴직한 후에도 잃지 않은 가슴에 배지를 단 듯한 자세였다. 실라스에게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의 자부심과 기쁨, 우리의 버팀목. 모든 가족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죠. 그는 잠시 멈췄다. 미소를 지으며. 모든 가족에는 쓸모없는 사람도 있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짜 필터 없는 웃음. 평소에는 선인장처럼 사회성이 없던 이모 글로리아조차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실라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웃음. 동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만큼, 하지만 아프지 않다고 속이기에는 충분한 웃음. 어머니가 나에게 그 눈빛을 보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눈으로 경고했다. 이 분위기를 망치지 마. 그래서 나는 망치지 않았다. 결코 망치지 않았다. 무용지물이라고 불리는 것, 혈육 앞에서 농담처럼 들리는 그 말이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들었다. 집을 짓듯. 그 쓰레기라는 말이 수축 필름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말을 맛보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파티를 일찍 떠나며 일 때문이라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 주에 나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건강 격차에 관한 논문을 존경받는 의학저널에 공동저자로 발표했었다. 병원에서 사람들은 나를 축하했고 꽃을 보냈다. 심지어 지도 교수도 내가 들어올 때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집에서는 몰랐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졸업식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온라인 클리런스 렉에서 졸업가운을 사서 패브릭 접착제로 직접 수선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빈 좌석이 있는 무대 위를 혼자 걸어갔고 제 이름은 너무 밝은 목소리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명의 동료 인턴과 함께 앉아 페이스북을 스크롤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어머니, 데라인이 자랑스러운 선거 운동원처럼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스의 최신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아버지 실러스와 제 사촌의 아기도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본 적 없는 배너 앞에서 제가 모르는 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각지도 않은 것처럼요. 사람들은 투명함을 시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말해드리자면 그건 임상적이에요. 차가워요. 목소리가 가득한 방에 앉아 몇 시간, 며칠, 몇 년 동안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창문이 없는 집에 서 숨을 쉬려고 하는 것처럼요. 몇 년 전부터 그걸 두고 다투는 걸 그만뒀어요. 존재를 요구하는 데는 힘이 없지만 다른 곳을 건설하는 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조용히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추가 근무를 했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장학금을 신청했고 그들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마지막 생일 초대장은 버리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접어 일기장 뒤쪽에 넣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사랑하는 집이라고 쓴 편지를 쓰던 곳이었죠. 그 단어를 쓰지 않게 된 건 그 후 부구였어요.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라고 말합니다. 제 가족에게 침묵은 화폐였고 그들은 그 화폐를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서 있지 않은지 알게 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식탁에 초대했을 때 저는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이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의 마지막 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실시간으로 지워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자신의 춤을 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곳으로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짧은 회전이었을 뿐입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외래 심장질환 환자를 돕는 2주간의 업무였습니다. 더 넓은 병원 협력 프로그램에 자원한 것이었고 위치조차 확인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아이러니가 저를 덮쳤습니다. 클리닉은 무균 상태였고 조용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날 저는 링완 박사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환자의 기본 검진, 약물 조정, 간단한 상담. 우리는 방을 옮기며 연습된 리듬처럼 움직였지만 오호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고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네이비색 스웨터, 델핀이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고 그녀가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입던 것이었습니다. 문턱에서 멈췄다. 그녀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3피트 떨어진 곳에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크레인 박사가 보조할 것입니다. 그건 제 딸이 아닙니다. 대리네가 앞을 응시하며 말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날씨를 설명하는 것처럼. 간호사는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목이 조여지지 않았다. 가슴이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트를 받아 처방량을 확인했다. 다른 환자처럼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상담 후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씻어내려는 듯 천천히 손을 씻었다. 점심을 건너뛰고 일찍 퇴근했다. 부서에 서류 작업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아니었다.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20분간의 걸음은 매 걸음마다 10년을 늙은 듯 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타코 트럭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이 축구공을 울타리에 차 넣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다시 지웠다고 해서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지만 내 안의 침묵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을 이모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심스러운 따뜻함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가족 앞에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서 가방을 카운터에 두고 나가려던 순간 벽에 걸린 것이 시선을 끌었다.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반짝이는 새 사진이었다. 딜라인, 러셀, 사일러스, 글로리어, 기억이 희미한 두 사촌, 그리고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에는 어색한 그림자가 사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부분 앞에는 세라믹 화분에 심은 선인장이 놓여 있었고 그 높이가 내가 서 있던 자리를 가릴 만큼이었다. 그 사진을 인쇄했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잠시 멈췄습니다. 실러스의 기금 모금 행사에서 찍은 거야? 모두에게 보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은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생일, 바비큐, 심지어 할아버지의 장례식까지. 2주 후에 전달받은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재가 항상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델핀이 한 번 말했어. 공공장소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 나는 16살이었어. 교회에서 왜 여성들이 예배를 이끌 수 없는지 물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녀는 벤치 아래에서 내 손목을 움켜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말, 우리에게 창피를 주지 마라는 그녀의 양육 방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모, 인식,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빈 공간을 채우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뇌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쁘겠지? 아마도 내가 과민 반응을 했을 거야? 아마도 그들은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는 것을 그만둡니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만둡니다. 다음에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소개를 기다리지 않았다. 7년 전 텍사스에 견디기 힘든 여름 중 하나였다. 학기 사이 짧은 휴가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UT 오스틴에서 또 다른 혹독한 학기를 버텨냈고 집에서 조용한 몇 날을 보내는 게 해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더 잘 알았어야 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이상하게도 공식적이었습니다. 천으로 된 식탁보, 로스트 치킨, 아이스티, 그리고 아무도 만지지 않은 크리스탈 잔. 어머니는 평소 명절에만 켜는 긴 촛불까지 켰습니다. 그걸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디저트 후 델핀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저는 그들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일자리 제안서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건 기회워전 특 그들이 나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사직서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 델린이 손을 접으며 일요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듯이 말했다. 너는 너무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걱정돼. 의과대학이 맞는 길은 아닐 수도 있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다른 직업도 있어. 존중받는 직업들.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러셀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게 늦지 않았어요, 마리스. 커뮤니티 칼리지의 2년 과정의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료 보조원이에요. 근무 시간도 좋고 혜택도 있어요. 실용적이고 여성에게 적합해요. 나는 앞에 놓인 서류를 쳐다보았다.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내 이름이 위쪽에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아래쪽에는 서명란이 함정처럼 숨겨진 출구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길을 선택한다면 델핀이 말했다. 우리는 정내 월세를 부담할 거야. 집에서 머물며 돈을 절약하고 집중할 수 있어? 만약 내가 안 한다면 내가 조용히 물었다. 러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선택을 지원할 수 없어. 내가 허황된 꿈을 쫓고 싶다면 우리 집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해 소리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말고 깨끗하고 계산된 결별을.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저는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의자가 타일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델리는 몇 분 후에 따라왔고
문턱에서 멈춰서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는 듯 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가족 대신 낯선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가방은 작았지만 필수품은 모두 들어갔어요. 2벌의 수술복, 낡은 운동화, 그리고 작은 골판지 상자. 침대 아래에 숨겨두었던 것들이다. 그 상자 안에는 그들이 결코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증명서, 주 과학 박람회에서 받은 1등 리본, 수학과외로 소외된 학생들을 돕는데 인정받은 신문 기사 조각들. 각 물건을 잠시 손에 쥐었다가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이들이 바로 내가 유일하게 노력으로 얻었다고 느낀 것들이었다. 트로피는 남겨두었다. 델핀이 묻지도 않고 골라준 침대 커버도 남겨두었다. 침대 옆 탁자에 걸린 중학교 시절 사진도 남겨두었다. 그때는 그들이 아직 나를 믿어주던 시절이었다. 복도를 걸어가자 러셀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환한 표정이 아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내가 어떤 곳으로 가는지를 모르지, 그가 말했다.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아 유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멈췄다. 알아,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될 사람이 될 자격을 얻을 거야? 현관 불빛이 깜빡이며 밤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면 주저할 수도 있었고 그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택시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였다. 나는 뒷좌석에 미끄러지듯 앉아 상자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본 유일한 내 모습에 문을 닫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감사하는 모습.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 더라도 그들의 침묵이 2번째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은 그림자. 그들은 그것을 일시적인 단계로 여겼다. 어지러운 헤어스타일이나 나쁜 데이트 선택처럼 가구를 그대로 두고 충분히 기다리면 내가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고 우편함에는 내 이름이 있었고 뒷문 옆에는 내 신발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보는 방식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내 마음을 떠난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면 그들이 유지하기에 너무 불편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델핀은 자신의 역할을 매끄럽게 계산해 수행했다. 그녀는 그냥 드라마틱한 거야. 그녀는 친척들이 왜 내가 먹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지 묻자 말했다. 의대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릴 거야. 그 말은 항상 미소와 부드러운 손짓과 함께 전달되었다. 마치 실험적인 단계를 거치는 연극 학생처럼. 집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여성은 아니었다. 그 주말, 그들은 그런 캐주얼한 가족 브런치를 열었다. 음식은 적었지만 연기는 넘쳤다. 테라스의 접이식 의자, 미지근한 커피,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과일 샐러드. 나는 플라스틱 냉장고에 가득 찬 브랜드 없는 탄산음료 옆에 앉아 종이 접시를 들고 있었지만 한 번도 채우지 않았다. 내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의도된 것이었다. 실라스가 중간에 일어나 포크로 잔을 두드렸다. 진짜 일에 건배, 그는 모모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위해 태어난 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그 투쟁을 사랑하는 거겠지. 모두 웃었다. 러셀은 코를 골았다. 델라이는 테이블을 건너 시라스의 손을 자랑스럽게 만졌다. 단 한 사람도 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지 않은 시선을 모두 느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단지 컵에 맺힌 물방울이 열기로 인해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쳐다보았다. 그날 오후, 델라이는 내가 접시를 씻고 있을 때 부엌 싱크대 옆에서 나를 붙잡았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요리 레시피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 일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레셀이 몇 분 후 나타나 마닐라 봉투를 건넸다. 조사를 좀 해봤어. 그는 말했다.
만약 의대 진학이 안 되면 말이야. 봉투 안에는 치과 위생사 과정, 직업학교, 사무행정 자격증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했다. 아무도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도 않았다. 떠나는 아침, 나는 가방과 빌린 배낭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다. 하늘은 모든 것이 너무 날카롭게 보이는 연회색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모두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때조차 떠나는 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계획이 없었다. 첫 해를 마친 몇 달 후, 내가 공유하지 못한 졸업식을 떠올렸다. 내 프로그램에는 연말 평가를 위한 졸업식이나 학위복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하나 만들었다. 달러 스토어에서 산 금속 마커로 손으로 장식한 카드를 인쇄해 자신에게 보냈다. 지금도 그 카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축소되기를 거부한 소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박수나 장미 꽃다발, 카메라 뒤에 미소 짓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생존에서 의식을 만드는 법, 부재를 건축물로 변환하는 법, 딜라이는 한 번 저에게 침묵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침묵은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질식시켰습니다. 아픔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좋아 보이게 만들지 않는 한요. 그래서 들리려고 노력하는 걸 그만뒀어요. 대신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가죽 표지의 노트를 팔아 식료품을 사기 전에 쓴 마지막 글 중 하나였죠. 그들이 나를 듣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를 듣게 만들 거라고요. 떠날 때 내가 지니고 있던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명확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작별 인사 없이 사라졌다. 삶이 나를 다시 나타나게 할 때까지. 그레이하운드 역은 오래된 커피, 표백제, 그리고 체념의 냄새가 났다. 자판기 근처에 서서 가방과 배낭을 필요 이상으로 꽉 쥐고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는 척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걸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마다 미끄러지는 유리. 문을 쳐다보았다. 내 일부가 누군가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처럼. 2일 전에 실루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청이 아니라 단순히 물었습니다. 등록금이 다음 금요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몇백 달러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의 답변은 1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끄럽게 만들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바라보며 글자가 흐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번 휴대폰을 열 때마다 그 메시지에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버스는 15분 늦게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며 운전사는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어디 가세요? 한영의 말은 없었다. 티켓을 스캔하고 뒤로 가라는 손짓만 했다. 나는 끝에서 두 번째 줄의 창가 좌석에 앉아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었다. 샌안토니오는 베이지색과 아스팔트의 색조로 지나갔다. 스트릿몰, 주류가게, 퇴색한 벽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어폰에서는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흰색 소음 속에서 속삭였다. 너가 이걸 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단지 사실이었다. 차가 멀어질수록 가벼워졌다.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묶여있지 않았다. 수시간 후 리치박 어딘가에서 깨진 화면으로 옛 이메일들을 스크롤하며 잠을 깨우려 했다. 그때 6개월 전의 이메일 제목이 눈에 띄었다. 축하합니다. 부분 장학금 제안입니다. 오나는 그 메일을 받지 않았다. 메일에는 답변이 있었다. 마리스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델라인이었다. 나를 가장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녀의 이름, 차갑고 최종적인. 숨이 멎었다. 충격이 아니라 더 차가운 무엇이었다. 이해의 클릭. 그녀는 단순히 내가 실패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성공할 기회를 더 적게 만들었다. 몇 주 후, 실습 중 그 재단의 대표를 만났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예에 바르지만 멀게 느껴졌다. 당신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매년 전국에서 2명의 학생에게만 그 자리를 제공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서 문을 닫아버린 걸 방금 알게 된 것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델핀을 대면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수였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도와주려고 했다고. 항상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고 나를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샷, 이메일, 사진, 심지어 교과서 페이지 사이에 끼워둔 인쇄물까지요.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진실이 중요해질 때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계속 속이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에 다시 타자 운전사가 아발린에서 정차하기 위해 객실 불을 켰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고 낡은 블레이저를 입은 여성과 시끄러운 청소년 2명이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인 것에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방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웃은 지 얼마나 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방에서 스스로에게 보낸 졸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파티도 손님도 풍선 앞에서 찍은 사진도 없었지만 그 카드만은 있었습니다. 축하해, 작은 나라고 쓴 그 카드. 그 소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가 사과를 그만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를 보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올바른 눈으로 나를 보게 하기로 결심했다. 전화는 오전 6시 42분에 걸려왔다. 부엌에서 발가벗은 채로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화면에 이름이 플래시트. 레이첼.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 이후로 말 한마디 안 나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뻔했지만 뭔가 나를 전화기를 들게 했다. 헤이, 들었어. 그녀는 말을 길게 끌지 않았다. 실러스예요. 심장 마비예요. 메소드 샌안토니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빈 콘서트 홀에 울리는 평평한 음표처럼요.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데라인도, 러셀도 피를 나누거나 필요할 때 베이비 걸리라고 부르던 누구도요. 메시지를 열었어요. 없었어. 요 이메일도 확인했지만 가족과 관련된 제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델핀으로부터 몇 달 동안 받은 유일한 메시지는 콩이 편두통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전달된 메일이었어요. 러셀은 그냥 침묵이었어요. 예상대로 단단한 침묵이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당직 간호사는 예의는 있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네, 실러스 브로리가 입원했어요. 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관찰 중이에요. 네, 현재는 직계 가족만 방문이 허용돼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첫 비행기를 예약하고 가방 하나를 챙겼다. 거주자 중 한 명에게 메모를 남겼다. 긴급 여행.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첸 박사에게 연락하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긴 작별 인사도 없었다. 단지 전화기, 노트북, 그리고 지난 겨울에 사용한 유칼립투스 향이 나는 스카프를 챙겼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너무 오래 바라보았더니 눈이 구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실루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로. 샌안토니오를 떠난 마지막 순간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여기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증명해낸 사람이었다. 덴버에서의 환승 중 지갑을 꺼냈다. 현금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였다. 접혀있고 낡은 인쇄물이었다. 마리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믿는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분야에 속해 있다. 계속 나아가라. 루시엔 마리스 박사, 내 첫 임상 감독관. 유일하게 나를 따로 불러 너는 소리가 크지 않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그 메시지는 6년간 내 지갑에 있었다. 저는 힘든 순간마다 시험 전, 실패 후, 저를 포함하지 않은 가족 휴가 후마다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접어 지갑에 넣고 샌안토니오로 가는 연결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항상 그랬듯이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열기였습니다. 가방을 끌고 도착홀에 모여있는 군중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내 이름을 적은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포옹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한 후 운전사가 병원을 방문하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옛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창밖을 바라보니 학교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요금을 지불하고 인도에 내려서 한동안 서서 자동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배지는 시애틀의 거의 모든 의료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소녀였습니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운명은 이번에는 제가 노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동쪽 날개로 병원에 들어섰다. 조용히, 의도적으로 보여지기 전에 보여져야 할 때까지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블레이저에 달린 배지는 타주에서 온 방문 상담이라는 것을 표시했다. 그 아래에 적힌 시애틀 지역 최고 의사라는 직함은 굵게 표시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수속 창구 직원에게 실러스 브로리의 방을 묻자 그녀는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무언가를 입력한 후 고개를 끄덕이고 3층의 개인 스위트룸을 가리켰다. 그녀가 어떤 표정도 짓기 전에 감사 인사를 하고 걸어갔다. 동정, 놀람, 호기심.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겪었다. 그의 방박대기실은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익숙한 무균실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병원은 두 번째 공기처럼 숨쉬는 곳이다. 러셀은 팔을 교차한 채 앉아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된 듯했다. 데라이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함을 깼다. 실례합니다. 시애틀에서 온 새로운 주치의이신가요? 간호사는 젊었다. 그녀의 톤은 존중스러웠지만 충분히 크게 들렸다. 내 이름표는 그녀에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내 얼굴은 어떤 회의 공지나 병원 네트워크 자문위원회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불려질 줄 몰랐기 때문에 얼어붙었다. 데라인이 돌아봤다. 러셀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올렸다. 시라스는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눈은 거의 감긴 채로 시선을 내 쪽으로 돌렸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간호사조차도.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비프음도 의자 소리도 없이 침묵의 무게가 내가 지금까지 내린 어떤 진단보다도 무거웠다. 나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혈압은 안정되었나요? 네, 의사님. 조금 전에 떨어졌지만 조정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실루스의 침대 쪽으로 걸어가며 차트를 한번 훑어보았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는 거기에 있었다. 나머지는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를 만지지 않았다.
모니터 기록에 몇 가지 관찰 사항을 기록한 후 뒤로 물러나 간호사가 라운드를 계속하도록 했다. 복도로 돌아가던 중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기를 스치듯 들려왔다. 우리 수업에서 당신의 정책 보고서를 공부해야 했어요.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앞서 본 젊은 간호사였다. 그녀는 말하려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 출신인 줄 몰랐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입을 다문 채 그녀보다 나 자신을 위해. 딜라인이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경직되며 손에서 전화기가 내려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한 대사가 없었다. 간호사를 정정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 간호사에게 내 직통 번호를 주고 실러스의 상태가 변하면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업데이트는 당직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그것은 일상적이었고 효율적이었고 전문적이었다. 내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니, 고마워요. 아니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꺼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이 수년간 불편한 것을 덮기 위해 사용해온 침묵이었다. 진실, 재능, 나의 자동문이 열리고 나는 복도로 들어섰다. 뒤에서 러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았다. 계속 걸어갔다. 그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젖은 시멘트처럼 내 발 뒤꿈치에 달라붙었다. 델핀으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와 수술복을 입은 채로 신발을 벗고 침대 옆 램프를 켰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그녀의 번호, 한 통의 메시지, 39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마리스, 바쁘다는 건 알아.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뒤의 침묵은 그 문장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슬픔보다는 불편함에서 나온 듯한 부드럽고 얕은 눈물이었다. 내가 말한 것들은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일 시간이 있다면 Maybe we could talk. 그냥 커피나 마시자. 그 메시지를 2번이나 들었다. 그 후 전화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저장하거나 지우지 않았다. 다음 아침 그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커피숍을 골랐다. 노출된 벽돌벽, 비싼 에스프레소, 실내에 걸린 다육식물이 있는 곳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고 종이컵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마치 소품처럼. 잘 보입니다. 그녀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예전에 입었던 코트를 입은 사람처럼 관찰하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쁘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실라스나 시애틀이나 현실적인 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우리는 중립적인 주제를 돌며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투가 마치 거울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변했다. 시라스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감사해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해했어요. 그가 당신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지? 저는 말이에요. 당신 병원은 더 좋은 시설이 있고 회복이 더 원활할 거고 Maybe you could oversee his case a little more closely. 저는 한 번 깜빡이고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이번 담당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만 당신의 위치와 영향력이라면 메모나 전화 한 통이라도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딜라인은 놀란 표정으로 제가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다시 닫았습니다. 그녀가 적절한 마무리 말을 찾기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의 공기는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2블록을 걸었다.
도시의 소음이 그녀가 남긴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다. 위장된 거래였다. 그들은 나를 지운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레버리지를 내가 갖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호텔로 돌아가니 프런트 데스크 상자에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고 정부 인장만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편지를 열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요청서였다. 딜라인 브롤리가 제출한 의료비자 신청서에서 후원 의사로서의 내 역할에 대한 문의였다. 그녀는 내 이름, 직위, 직책을 사용해 고등학교 이후로 만나지 않은 사촌을 보증했다. 내 동의나 지식 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답장을 작성했다. 관련자께 저는 이 신청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지받지도 않았고 상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마리스 크레인 박사, 복사본을 인쇄해 서명하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증인 파일 폴더에 추가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폴더였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기록을 위해였습니다. 대면이나 드라마틱한 전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다시는 넘지 않을 단호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니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다시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초대장은 파란색 카드 종이에 접혀서 왔습니다. 중요해 보이지만 너무 공식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건강 평등 컨퍼런스. 주제, 병원을 넘어 치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책상 위에 서류 더미에 넣기 전에 한 분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동안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적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까이서 본 해악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걔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타이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돌아온 후 따라온 침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말이 아닌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방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기장 규모는 아니었지만 주목의 무게를 느낄 만큼 충분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말투는 의도적으로 차분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도시나 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지원의 모습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을 키운 사람들이 항상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원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머릿속에 쓴 이야기에 맞을 때만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침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없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쓰지 않은 이야기가 될 때, 그들의 허락 없이 성공할 때, 그것은 항상 축하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생존 역시 일종의 성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후 초대받기를 멈췄습니다. 박수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젊은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열정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속 인터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확답을 피한 후 군중을 지나가지 않고 뒷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제 이메일함에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목,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발신자는 대학 시절 연구 지도교수였던 카민스키 박사였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는 썼습니다. 새로운 학기 지원서를 검토하던 중 연구보조금 아카이브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첫 세대 커뮤니티의 건강 리터러시에 대한 에세이였죠.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했어요.
7년 전에 제출된 논문이었고 피드백을 위해 저에게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원본 초안을 파일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실러스. 그 대화 내용이 명확히 떠올랐어요. 그가 제 책상 근처에서 공공보건 연구비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었어요. 방향만 알려달라고 했죠. 제 개념, 개요. 심지어 몇 달러까지 공유했어요. 그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그걸 가져가서 제출했고 연구비를 받았는데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말, 제 연구, 제 경험을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메일에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걸 받아들이며 햇빛에 탄 피부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은 아프기보다는 차분히 스며들었습니다. 익숙하고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작은 청중, 더 개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중간에 그 도난당한 에세이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접근권은 단순히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간 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의 향이 퍼지듯 그 말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방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만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의 단축키 없이 구축한 세상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제가 항상 누구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제 것이 아니었지만 제 이름이 댓글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연설을 게시하지 않았고 링크도 걸지 않았으며 인용문이나 기립 박수 장면을 트위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건강 블로그가 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정통성과 바이럴 사이를 오가는 디지털 매거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사의 제목을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지었습니다. 기사를 한번 스캔한 후 탭을 닫았지만 댓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회복력을 칭찬했습니다. 의학 분야의 모든 여성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다른 이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몇몇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실러스 브로리의 여동생이 아니야? 그날 밤 이사회를 위한 사례 검토를 준비하던 중 두꺼운 봉투가 우편함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고 앞면에 수년간 보지 못한 날카로운 대문자로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역 신문 기사 클리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실러스 브로리, 지역 사회유산상 수상지였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실라스가 정장 차림으로 델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원한을 품지 않은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파란 잉크로 스크롤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나았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는 러셀의 것이었습니다. S의 날카로운 알과 환한 꼬리를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재활용통에 넣었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지역 번호였다. 전화를 받기 전에 망설였다. 마리스 데라인이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사를 봤다고 숨을 죽이며 말했다.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물어보고 싶을 뿐이야. 만약 아직도 자비심이 남아있다면 내 형제가 너를 필요로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돌아올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그래도 나는 침묵을 지켰다. 우리는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족을 위해, 마무리를 위해 나타날 때일지도 몰라.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후회처럼 들릴 수 있는 어떤 말로도 공간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안해. 그렇게 느껴졌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항상 그렇게 어려웠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어. 그녀는 내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너, 내 아이, 그 소녀라고 불렀지만 마리스라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인정하는 것, 항복하는 것, 내가 그들의 조건이 아닌 내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문장 사이에 초를 세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며 멈췄다. 답변은 없었다. 결국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직 거기 있니? 전화를 끊지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잡음으로 변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방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 3블록 떨어진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초가을에 흔히 보이는 부드러운 오렌지색으로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공기는 소나무와 저녁의 약속 같은 냄새가 났다. 테니스 코트 근처 벤치에 앉아 도시의 소음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 개가 짖었다. 어딘가에서 커플이 저녁 계획으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모든 소리가 델핀으로부터 들은 어떤 말보다 더 진실된 것처럼 들렸다. 그들의 침묵은 한때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정의하며 내가 내린 선택과 숨긴 목소리를 형성했다. 이제 그 침묵은 단순히 배경 소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대는 의학 분야 여성들을 위한 월간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는 조용한 동료로부터 왔습니다. 작은 모임이에요. 사적인 저녁 식사예요. 진짜 이야기만 나누는 자리죠. 무대도 마이크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요. 기사 이후 모든 일로 인해 저는 가시성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박수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이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가까운 자리였죠. 그래서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캐피털힐 근처에 위치한 개조된 장인주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촛불, 낮은 천장, 로즈마리 구운 냄새, 오래된 나무의 향기. 안으로 들어서자 코트가 이미 걸려 있었고 웃음소리가 낮고 친숙하게 들려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천천히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 친척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어두운 눈동자와 읽기 어려운 반쪽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었어요. 그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걱정해야 할까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사촌으로서의 관계를 되찾으려 노력하며 도시, 직업,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걸이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강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 나쁜 의미는 아니야. 당신은 그들이 멈추고 싶었던 것을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진실을 숨쉬게 해요. 그녀는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당신이 실루스를 작게 보이게 할까 봐,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를 넘어설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맞서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맞서 싸운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자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준 것, 이 솔직하고 가공되지 않은 진실은 그 가족의 그쪽 편에서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것이었다. 나중에 나는 가벼운 비로 젖은 거리들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자의 말이 부츠의 리듬에 맞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너무 강렬해서 그 소리를 이길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리다가 결국 그 모서리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지만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고백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해 코트를 걸고 카모마일 차를 오련의 작은 컵에 따랐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랍 속에 놓인 옛 이름표를 꺼냈다.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디아어 오메리스 크레인, 단순한 은색 글자. 승진했을 때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다. 손가락으로 새겨진 글자를 쓸어보았다. 내 이름은 그들에게 음악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강철에 새겨진 이 이름은 그들의 인정 없이도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영원히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다. 엘리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그들이 결말을 훔치지 않기를 바랐다. 정상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게 가장 좋았다. 나는 뒤쪽에 앉아 소개의 소음과 종이 프로그램의 부드러운 소리에 섞여 있었다. 내 이름은 한 번만 감사 목록에 조용히 인쇄되어 있었다. 초기 평등 정책 설계에 기여한 마리스 크레인 박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필 사진도 제목 슬라이드도 없었다. 나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젊은 의사들이 작은 무대에 올라섰다. 머리카락을 따은 여성들, 빌린 블레이저를 입은 여성들, 손에 인덱스 카드를 꽉 쥔 긴장된 손들. 그 느낌을 기억했고 이제 그 느낌을 기억 속에서만 느낄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들은 구조적 실패, 보이지 않는 장벽, 개인적인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전보다 더 강렬했고 각각이 내가 이런 테이블 밖에서 앉아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꿈꿨던 것을 쌓아가는 듯했다. 내 이름이 결국 불렸을 때, 말하기 위해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일어섰을 때 나는 얻은 듯한 평온함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코트를 입었다. 병원에서 입었던 순백색 코트가 아니었다. 몇 년 전에 디아어 위시의 레이어즈가 심장 부분에 은실로 수놓은 부드러운 회색 코트였다. 나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과거를 지우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재건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복사본을 원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살짝 저었다. 이 순간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접수처를 지나가던 중 과일 접시 옆에서 젊은 인턴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24세쯤 되어 보였고 눈이 커져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며 접시를 방패처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논문, 의료 현장에서의 가족 역학에 대한 서스트라인 리뷰에 실린 그 논문을 읽었어요. 마치 제 인생을 쓴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의상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당신의 글을 계속 써요. 라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깜빡이며 그 말을 주머니에 넣어두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스웨터로 갈아입고 차를 끓였지만 마시기 전에 식어버린 차를 마시며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가죽과 야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다시 쓰기 시작했다. 출판을 위해, 변명이나 설명을 위해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용서는 과대평가됐다고 썼다. 나는 명확함을 선택했다. 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선택했다. 다음 아침 나는 해안가 근처 공원을 지나 긴 길을 걸어 클리닉으로 향했다. 금빛 잎사귀로 덮인 그늘 아래에서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부모들은 코트를 어색하게 만지며 이름을 외치고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도록 간식으로 유혹했다. 나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사진에서 잘려나간 것들이나 그들이 찍지 않은 사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일부 이야기는 화려한 제스처나 완벽한 타이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린 팔이나 돌아온 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조용히 끝납니다. 그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폭풍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무용지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허락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을 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는 평화는 들림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옵니다. 나는 수년간 결말이 사과나 초대나 내게 결코 자리 없던 테이블에 다시 앉을 기회를 주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말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외톨이로 느껴본 적이 있다면, 너무 많거나 부족하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신의 침묵이 약함으로 오해된 적이 있다면, 이건 당신의 상기이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를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원 없이도 삶을 다시 시작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나 당신 자신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래도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멈추게 만들거나 감동을 주거나 기억나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채널의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요.